됐어. 보자. 웨이브의 성격. 자, 우선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될 말이 웨이브라는 말이죠. 웨이브. 저렇게 쓰고 이제 번역은 뭐죠? 파동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파동이라고 하는 녀석의 이제 의미가 뭐냐? 바로 에너지. 우리가 평소에 에너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에너지의 또 다른 표현이 파동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근데 이제 연력학적으로 정의되는 뭐 그런 에너지의 개념이라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에너지의 전달 방식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 그 자체를 또 웨이브라고 해도 돼요. 뭐든지 아시겠죠? 그렇죠? 됐다.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보통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매질. 이 매질을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미디어라고 하는데 이 매질이 매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매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바로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파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수행해주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그 에너지를 전달해 줘야 될 텐데 그러한 방식을 웨이브라고 할 때 그 각각 해당하는 물질을 전문 용어로 미디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웨이브들의 몇 가지 예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파도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 매질이 보통 물, 자, 이건 뭐냐면은 저기 그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넘실넘실 치죠. 그럼 바닷가에서 치는 그 넘실넘실 파도가 대표적인 파동인 건 알겠죠, 그렇죠? 그럼 그 넘실넘실 치는 그 파도라고 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물질이 바로 그 바다에 있는 물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뭐 이건 뭐 상식이지만 파도가 치는 이유가 뭐죠? 어떤 에너지가 파도가 되는 거죠? 뭐 때문에 파도라는 현상이 나타나죠? 바람이죠, 바람. 바람이 시게 불다가 누구랑 마찰이 생길 수 있겠어요? 물이랑 마찰이 생길 수 있겠죠. 그 수면에. 그래서 마찰 때문에 표면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게 중첩이 돼가지고는 파도 같은 거대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뭐 여하튼 물 자체가 없으면 넘실넘실 파도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소리. 자, 지금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게 자기 귀에 뿅뿅뿅 들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내가 이렇게 배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에너지가 자기 귀에 이렇게 탁탁탁 들리게 될까요? 바로 이 소리의 매질은 바로 우리 주변의 공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 그 나의 어떤 에너지가 내 입 주변의 공기를 진동시키고 그게 이제 자기 귀에 있는 고막까지 그 진동이 전달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공기가 있을 때 소리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기가 아주 희박한 우주 공간에서는 그래서 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우주는 뭐 완전한 무음이라고 그래요. 우주는 소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죠. 이유가 뭐냐면 공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냐면 요거는 좀 독특한데 파동 중에서 케미컬 케이어스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케미컬 케이어스. 이걸 이제 어떻게 그 뭐냐면은 표현을 하냐면 화학 혼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케미컬 케이오스. 저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저게 뭐냐면 이제 화학 반응 중에 진짜 이상한 화학 반응이 있어요. 어떤 화학 반응이냐면 보통은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잖아요. 그게 가장 보통이잖아요. 그리고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고 그 다음에 생성물이 된 다음에 그 생성물의 일부가 또 반응물이 되면서 결국은 양쪽의 균형을 이루어 중간에서 뭘 이루게 되죠? 그래서 정반응도 진행되고 역반응도 진행이 돼서 그게 균형을 이루어 뭐가 이루어지게 되죠? 보통 평형을 이루는 게 보통의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케미컬 케이오스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그 반응물이 평형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반응물이 온팡 생성물이 다 돼요. 그러다가 생성물 상태에서 얘네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다시 역반응이 진행이 돼서 생성물이 다시 온팡 반응물이 돼요. 그럼 반응물은 또다시 전부 생성물이 되고 전부 반응물이 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는 이런 화학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에 도달하지 않고요? 평형에 도달하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겠죠. 이제 요런 그 어떤 트랙이 있을 때 물체를 떨어뜨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물체하고 트랙 사이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엔 여기서 딱 멈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케미컬,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반응물이고 생성물이라고 했을 때 정반응도 됐다가 역반응도 됐다가 하지만 이제 결국에 양쪽에 그 뭐냐면 균형을 이루어 어떤 평형에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케미컬 케이오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이 공과 트랙 사이의 마찰이 극도로 작은 거예요. 마찰이 극도로 작아서 이렇게 갔다가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얘도 영원한 시간에 두면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영원한 시간에 두면. 하지만 인간이 관찰을 하는 서너 시간 동안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또 특별히 색깔도 다르다. 반응물 색깔하고 생성물 색깔하고 다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색깔이 갑자기 빨갛다가 파랗다가 빨갛다가 파랗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현상을 케미컬 케이오스라고 해요. 그게 이제 화학 파동 현상의 하나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런 식의 왔다리 갔다리 하는 케미컬 케이오스에서는 누가 매질이 되느냐? 바로 그 케미컬, 화학 물질을 케미컬이라고 하죠. 그 케미컬 자체가 미디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뭐냐면 파동에 대한 미디어, 매질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브에는 보통 항상 이런 매질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E. 그러면 각 파동마다 미디어가 있다고 했는데 저 매질들의 상하 혹은 좌우의 진동이죠. 그것으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저 파동의 표현 방법.
그래서 파동하면 보통 이제 x축, y축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사인 혹은 코사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저런 웨이브들을 표현을 할 때 그때 여기서 어떤 그 물리적 표현 방법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우선 첫 번째 1. 진폭이라는 개념이 있죠. 자, 그 진폭은 뭐냐면 우선 여기서 웨이브에서는 항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루 그다음 골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그럼 이때 진폭은 어디서부터 어디를 얘기하느냐? 뽀르뽀르뽀르뽀르뽀르뽀 여기 요게 진폭이죠? 그래서 진폭은 마루와 골 사이의 절반 요거를 진폭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wavelength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wavelength 우리말 번역이 파장이죠. 자, 이 파장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런 꼴로 쓰겠습니다. 이제 마치 한자 그 들 입자처럼 이제 뭐냐면 쓰면 되는데 그리스 알파벳이죠. 어떻게 읽죠? 바로 램다 이렇게 읽죠. 그렇죠? 램다라고 있는데. 자, 그럼 이 웨이브랭스는 뭐냐? 웨이브랭스는 저 파동이 반복되는 최소의 길이다. 이걸 웨이브랭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에서는 여기서부터 이 단위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램다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이들 당연히 얘가 길이 단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단위는 뭐겠습니까? 웨이브랭스 단위는 당연히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파동에서 웨이브랭스는 항상 단위가 미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3 주기라는 개념이 있고요. 보통 대문자 T 이렇게 씁니다. 대문자 T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언급하고 있는 파동이 파장을 램다라고 했죠. 이 램다의 거리만큼 이동하는 시간 요거를 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이 단위가 계속 움직여 나가는데 그 움직일 때 걸린 시간을 뭐라고 부른다? 주기라고 합니다. 하필 딱 파장 거리만큼의 거리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표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이 네 번째가 가장 많이 나오죠. 이게 앞으로. 이것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을 텐데. 영어 표현으로는 frequency.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진동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줄였을 때는 소문자 F 이렇게 줄여 쓰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고전 연력학, 고전 파동역학에서는 F로 많이 진동수를 표현하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이것보다는 이걸로 더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양자역학에서 진동수를 표현할 때는 주로 요걸로 더 많이 표현합니다. 뭐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는데 보통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 녀석 어떻게 읽습니까? 자, 그리스 알파벳인데 어떻게 읽냐면 new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new 여기 있죠? new. 그래서 그냥 고전 파동 역학에서는 F로 많이 쓰고 양자역학에 이제 특히나 빛의 진동수 같은 경우 new 이렇게 많이 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의 정의가 뭐냐? 바로 짜잔 이게 되겠습니다. 그냥 이게 정의입니다. 그죠? 뭐를 역수취한 거? 주기를 역수취한 거. 자, 정의이기 때문에 무슨 딱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네, 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기를 역수취한 걸 진동수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진동수의 단위는 뭐? 단위. 바로 초의 역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주기가 어쨌거나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의 단위는 당연히 세컨드, 초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역수취한 거니까 초의 역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동수의 단위는 초의 역수다. 됐죠? 그리고 이 초의 역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헐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헐츠라고 쓰기도 하지만 사실 헐츠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고 뭐 하여튼 문제풀이 같은 데서는 거의 초의 역수로 표현을 하니까 이게 진동수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 5 이동 속도. 파동의 이동 속도. 자, 이 파동의 이동 속도 얘는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자, 램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파장이라고 했죠. t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기라고 했죠. 근데 파장이나 주기나 다 그냥 어떤 컨셉이냐면 얘는 거리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때 여기에 있는 주기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단위 거리를 이동할 때의 시간을 대문자 t 주기라고 한다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게 바로 이동 속력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얘기하는 그 속도 표현 그대로 파동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 조금 더 그 전문적인 물리학적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물리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지금 화학 시간에 양자역학 할 때는 이런 정도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뭐냐면 주기의 역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진동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동수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의 역수 부분을 이렇게 바꾸어 썼다. 알겠죠?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또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이 진동수는 그러면 램다분의 v 이런 꼴의 표현도 사용해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죠? 다다. 자, 그 다음 여기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그 다음 다루게 될 주제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일렉트로는 전기, 그 다음에 매그네틱은 자기, 그리고 웨이브는 파동, 이거잖아요. 그래서 직역하면 전기자기 파동. 그럼 전기자기 파동이라 얘를 줄임말로 뭐라고 쓰느냐? 전자기파. 그래서 전자기파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전자기파로 번역을 하는 건데, 이 전자기파가 이제 바로 뭐냐?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녀석을 전문 용어로는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름 자체도 웨이브니까 어쨌거나 파동의 한 종류잖아요. 어쨌거나 파동의 한 종류인데, 이 전자기파의 이제 묘한 성격은 바로 이겁니다. 없다? 매질이 없습니다. 매질이 없습니다. 이게 웨이브라고 하는 게 보통 뭐가 있어야 되나요? 보통 매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몇 말씀들을 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매질이 있다는 얘기는 매질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그 근대 과학에 들어서기 전에는 사실 저 빛도 매질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빛을 제외한 다른 애들은 다 있거든요. 사실은 모든 파동에는 다 미디어가 있는데 오직 빛 하나에만 미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대 과학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빛 역시 매질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했어요. 다만 기술의 한계로 발견을 못했을 뿐. 그래서 빛의 매질이라고 하는 녀석을 특히 뭐라고 부르기도 했다? 바로 빛의 매질을 이서로 추정을 했어요. 아직 찾지 못한 빛의 매질을 이서라고 한 거예요. 이서, 일본식 발음으로 에테르. 그래서 빛의 매질을 이서라고 추정을 했던 거예요. 있긴 있는데 기술적 한계로 발견을 못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결론은 저 이서라는 물질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건 없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이제 그 근대 과학에서 밝혀진 사실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빛이라고 하는 녀석은 파동은 파동인데 매질이 없는 파동,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매질 없이 이동하는 파동, 이런 식의 에너지 전달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매질 없이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다 배웠어요. 웨이브라고 하는 게 에너지의 전달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매질 없이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전달 방식을 뭐라고 해요? 다 배웠어요. 중학교 책에 나오거든. 그렇지. 복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복사 영어로? 복사 영어로? 영어로.
바로 radiation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뭐라 한다고? radiation. 자다. 그 다음 두 번째 E. 자, 이 전자기파, 빛은 어떤 또 묘한 성격을 갖냐면 진동 방향이 서로 반대인 교류 전기장과 교류 자기장으로 구성됩니다. 자, 손끝까지 그려보세요. 저 그림의 의미는 알겠죠? 그리고 어떤 기하학적으로 그려진 건지 알겠죠? 빛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빨간색으로 그린 것도 위아래로 넘실넘실되는 어떤 파동인 거고요. 파란색으로 그린 건 이제 좌우로 넘실넘실하는 파동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각각이 뭐가 되냐면 요 놈은 예를 들어 교류 전기장이라고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교류 자기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류란 말 알죠?
자, 교류라고 하는 거는 그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일정 주기마다 계속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류 전기장이란 녀석은 바로 한 번은 그 전기장의 방향이 플러스다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고 다시 또 플러스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상황을 뜻하는 거고요. 교류 전기장은 한 번은 N극이다가 갑자기 S극으로 바뀌고 또 N극이다가 갑자기 S극으로 바뀌고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류 전기장과 교류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이런 식으로 수직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왜 이런 식의 독특한 상황이 나타나느냐? 왜 저러는지에 대한 증명은 할 수 없고 바로 저것이 관찰 사실입니다. 왜 이런 식의 교류 자기장과 교류 전기장이 나타나야 되느냐에 대한 걸 얘기할 수는 없어도, 그러니까 증명할 수가 없어요. 실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느냐? 이런 의미를 가져요. 바로 이 녀석의 중요한 성격은 전기적, 자기적 입자를 진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자가 있는데, 그러면 전자는 전기적 입자예요, 자기적 입자예요? 전자는 우선적으로 전기적 입자잖아요. 그럼 이 전기적 입자는 자기장, 전기장 중 어디에 우선적으로 민감하겠어요? 전기장에 민감하겠죠. 그러면 우선 전자는 플러스 입자예요, 마이너스 입자예요? 마이너스 입자죠. 그러면 그 마이너스 입자인 녀석이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전기장을 만나게 되면 마이너스 전기장과 전자는 인력이 생기겠어요, 척력이 생기겠어요? 척력이 생기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이 교류 전기장은 계속 마이너스 전기장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일정 주기가 지나면 요거는 지나가고 여기 있는 플러스 전기장이 이리 이동하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전기장이 지나가고 플러스 전기장이 오게 되면 플러스 전기장하고 이 전자는 인력이 생기겠어요, 척력이 생기겠어요? 인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인력하고 척력이 보시다시피 일정 주기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척력, 인력, 척력, 인력, 척력, 인력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게 계속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런 식의 왔다리 갔다리 진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녀석은 독특하게도 전기적인 입자에 쪼여지게 될 경우 위아래를 자꾸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전자기파의 아주 중요한 성격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물질 내부를 관찰하게 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물질에는 전자가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뭐 이온이라고 해도 분자라고 해도 뭐 결정구조라고 해도 그 안에는 항상 원자핵과 전자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빛을 쪼여주면 그 구성되어 있는 물질 내부의 전자가 쪼여주는 빛 때문에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자가 흔들리는 방식이 물질마다 다 다르겠어요? 물질마다 나에 따라서 다 약간씩 차이가 있겠어요? 약간씩 차이가 생기겠죠.
그 차이를 읽으면 물질 내부의 상태를 역으로 추적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물질 내부를 관찰해야 되는 화학에서 빛은 중요한 수단이겠어요? 관심을 갖지 않는 수단이겠어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게 그 뭐냐면은 빛의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되죠? 되죠? 이때 묘하게도 이 전자기파는 진공 중에서 그 속력이 일정합니다. 진공 중에서는 그 속력이 일정합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 연구 결과를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빛의 속력을 보통 C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 역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램다가 빛의 파장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요 T가 빛의 주기가 되겠죠. 역시나 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맞죠? 논리를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값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왜 이렇게 그 속력이 일정해야 되느냐,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이 뭐냐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몰라. 그건 나중에 이제 물리 시간에 배우셔야겠죠. 물리 시간에 막 이렇게 상대성 이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때 들으시면 됩니다. 네. 한 100년 전에 나온 이론인데도 나는 아직도 잘 몰라. 알겠죠? 네. 뭐 공부하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더 공부하진 않아서 하여튼 그래서 준이는 이제 똑똑하니까 물리 시간에 좀 더 배우도록 하자. 알겠죠? 네. 하여튼 뭐 이런 사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이게 되겠습니다. 진공 중에서는 그 속력이 일정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은 진공이 아니라 물질을 통과할 경우 그때는 빛의 속력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때는 속력이 변합니다. 그래서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진공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이 빛이 물질과 상호작용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속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물질을 통과할 때 빛의 속력이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게 바로 굴절이죠. 굴절. 알겠죠? 그래서 물질하고 빛이 상호작용을 할 때 시간 차이가 전혀 없다면 굴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물질과 빛이 상호작용을 할 때 시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한다. 알겠죠? 논리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그 다음 참고로 이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또 드리면 요 파동 개념에서는 어떤 물리량도 하나가 있냐.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말로는 파수라고 해요. 파수. 영어로는 웨이브 넘버라고 합니다.
웨이브 넘버. 자,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바로 램다라고 쓰고 요 위에 그 물결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물결 표시. 알겠죠? 그래서 저 물결 표시를 또 이게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을 tilde라고 하거든요. tilde라고 하는데 하여튼 저렇게 이상하게 표현해. 그러면 원래 람다는 어디 있던 거? 원래 람다가 뭐야? 파장인데 그 파장에다가 이게 물결 표시를 한 거야. 그럼 이 녀석의 정의가 뭐냐면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저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냐면 파장의 역수예요. 그렇죠? 파장의 역수. 그럼 뭐 저런 이상한 물리량을 쓰느냐? 얘는 비슷한 개념이에요. 진동수와 비슷한 개념. 그래서 얘가 빛의 경우 자, 어떤 관계 수식이 성립해요? 일정한 빛의 속력이 있죠. 그게 결국 뭐하고 뭐의 곱이에요? 파장하고 진동수의 곱이잖아요. 그럼 파장하고 진동수의 곱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요 진동수가 빛의 속력을 램다로 나눈 것이다. 저렇게 볼 수 있겠죠. 맞아요? 빛의 경우는 이제 어디가 일정한 거예요? 바로 요 속력 C 부분이 일정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 얘를 파수를 이용해서 웨이브 넘버를 이용해서 바꿔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파수나 여기에 있는 진동수나 서로 완벽하게 비례하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진동수랑 같은 개념이 바로 파수예요. 알겠죠? 그래서 진동수를 쓰면 되는데 그게 이제 관습에 따라서 어떤 학문 분야마다 또 관습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 전자기파만을 주로 다루는 학문 체계가 있어요. 그때는 웨이브 넘버보다는 이제 그때는 진동수보다 저 웨이브 넘버로 표현하는 관습이 있어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런 물리량도 있다라는 걸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